안녕하세요. IBM 퀀텀에서 지금 워크포스 앤 에듀케이션 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는 김보성 과장입니다. 어,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그리고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법,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클라우드에 대해 여기 내용 자체는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와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클라우드부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왜 양자 컴퓨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단순하게 더 빠르게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게임이 더 잘 되나요?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직 있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단순하게 기존의 컴퓨터를 더 빠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정의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어떤 프로블럼의 어떤 셋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컴퓨터는 이제 이 중에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기존에 사실 저희가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똑같이 그냥 양자 컴퓨터로 푸는 것은 사실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냥 데스크탑만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이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거를 비싸게 돈 들여가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더 집중을 하는 분야는 바로 기존의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 이지한 프로블럼이 아니라 하드한 프로블럼이든지 아니면 아예 기존에는 정의조차 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롭게 양자적으로 어떤 컴퓨터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양자 컴퓨터가 지향하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응용 분야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하나는 시뮬레이팅 네이처,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는 주로 양자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을 말을 합니다. 양자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약간 물리학스럽고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양자역학은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화학, 화장품이든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서 또는 이제 신약 개발, 단백질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도 사실 분자들이라는 것이 전부 양자역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적용해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의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수학적인 문제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문제를 푸는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 양자 컴퓨터로 암호학 분야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응용 분야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서치 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양자 컴퓨터에서 갖고 있는 양자 중첩의 원리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가능한 샘플들 중에서 자기가 이 중에서 가장 뭔가 에너지가 낮은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하는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룹 목록을 보시면 여기 가운데 LG가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LG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 분야는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분야, 이제 화학이나 아니면 생명 분야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과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에 활용을 하는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룹에서 하는 것들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웰스파고에서는 파이낸스, 금융 분야에다가 양자 컴퓨터를 적용을 해서 뭔가 주가를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 분야에서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들이 있는데 이 최적화 문제에 적용을 하는 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JSR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화학 시뮬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이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잉사에서는 역시 이제 신소재 개발에서
신소재 개발을 하는 거에 이제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항공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최적화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 엑손모빌에서는 해양 운수 분야에 역시 양자 최적화 문제를 적용을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썬에서는 당연히 이제 입자 물리학도 역시 양자역학에서 파생된 분야다 보니까 이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의 활용 분야를 연구하는 것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활용 분야가 많은 양자 컴퓨터 바로 IBM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가 올해부터 시공에 들어간 LA에 설치가 되고 있는 양자 퀀텀 데이터 센터 B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퀀텀 시스템 2가 총 8대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뿐만 아니라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퀀텀 데이터 센터 A에서도 여기 시스템 2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헤론 프로세서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양자 컴퓨터에 어떻게 접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는 이런 세 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뜯어보고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랩탑에서 퀀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동작한 퀀텀 프로그램이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이 서버에서는 주변에 있는 그리고 전체에 있는 서버들을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가 설정이 되면 첫 번째로 주어진 양자 회로를 분해를 해서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회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실행이 가능한 회로를 병렬화 또는 이제 최적화해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쪼갤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분석을 해서 이렇게 4개로 쪼갰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4개로 쪼개진 회로를 양자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그럼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걸 신호로 받아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돌아오는 신호가 다시 데이터로 처리가 되어서 이 데이터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키스킨 런타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돌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는 것이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퀀텀 하드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작년 2023년 말에 발표됐던 바까지 저희는 이제 IBM 퀀텀에서 말했던 디벨롭먼트 로드맵을 여기까지 2023년까지 잘 지켜왔고요. 그 중에서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2029년 이제 지금으로서는 5년 뒤죠.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저희가 퀀텀 에러 커렉션 양자 오류 정정이 들어간 퀀텀 프로세서를 런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전까지 이제 5,000개, 7,500, 10,000개, 15,000개로 이렇게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고 있었던 퀀텀 칩이 이제 에러 커렉션이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1억 개까지의 그 게이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거의 10,000배에 가까운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10년 뒤인 2033년 정도에는 블루제이라고 해서 2000큐빗의 10억 개의 게이트 연산이 가능한 양자 프로세서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0개의 큐빗이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RSA 그 암호화 체계를 사용해 보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RSA 4096 정도를 실제로 사용을 하죠. 물론 이걸로 4096까지는 깨기 어렵지만 대충 그 사용하는 비트에다가 3배를 곱하면은 필요한 양자 큐비트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충 말하자면 RSA 512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512까지는 이 블루제이가 풀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200, 2000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더 빠르게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퀀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핑 툴은 키스킷이라고 하는 SDK를 사용을 합니다. 이 키스킷은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파이썬 여러분들 사용 많이 해보셨나요? 파이썬 굉장히 쉽고 그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키스킷 pip install 키스킷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바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양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자 어떤 퀀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약간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요거를 가리켜서 키스키 패턴이라고 해서 총 4개의 단계로 양자 소프트웨어 디벨로핑, 양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매핑입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의 언어로 인코딩을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클래시컬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애초에 그냥 양자역학적으로 뭔가 풀 수 있는 시뮬레이션 문제라던가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퀀텀 프로블럼으로 양자적으로 풀 수 있는 모델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양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얘가 바뀌었다면은 두 번째로 그 주어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무한하게 뭔가를 반복해가지고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최적의 결과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까 회로를 뭔가 병렬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필요 없는 오퍼레이션들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들어간 단계가 2단계 옵티마이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옵티마이즈가 다 됐으니까 이걸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거겠죠. 실행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키스키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저희가 제공하는 클래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샘플러와 에스티메이터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 샘플러나 에스티메이터를 설정을 하시고 얘한테 세팅을 넣어주고, 그 다음 그거를 그냥 실행을 해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양자 프로그램을 받아서 양자 컴퓨터로 보내고, 그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에서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담당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실험에서 비트 스트링과 어떤 기대값이나 이런 결과값을 얻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얻어진 결과값을 후처리해 주는 것으로 양자 소프트웨어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양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양자 알고리즘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괜찮고, 밑에 여기 주소 치셔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적으로 코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오늘 이거를 따라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타나시면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로 그 VQE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요 아래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VQ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야겠죠. 이때 이 코스트 펑션 중에 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는 물리적인 문제에 적용을 하도록 개발이 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VQE에서는 코스트 펑션을 해밀토니안이라는 어떤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합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오퍼레이터가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양자 회로가 정의가 되면은 이 양자 회로와 이 에너지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거의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과정이 여기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에너지로서 보고,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값을 갖도록 이렇게 최적화를 수행하는 것이 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고요. 특히 이 에너지라는 게 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밸류 고유값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겐 솔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아이겐 밸류를 찾아내는 솔버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적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최소화하고 싶은 함수가 있을 것이고, 그 최소화하고 싶은 함수를 이렇게 해밀토니안의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넣어주시면 얘가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이제 베리에이셔널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건데,
이 앞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간단하게 뉴럴 네트워크나 여러분들 최적화 문제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고 이 파라미터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떤 모델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모델을 가리켜서 저희는 안사츠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약간 물리적인 용어인데 안사츠라고 부르고요. 이 안사츠라고 하는 모델은 크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퍼런스 프리퍼레이션인데, 레퍼런스 프리퍼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해도 간단하게 그냥 나이브한 아이디어로 이게 어떤 점 근처에서 약간 최적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여기 레퍼런스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 그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전자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 어떤 분자에서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분자 구조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 최저점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에 있는 상태를 얘한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닥 상태로부터 출발해서 바닥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들떴을 때 얘네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측정을 해줘도 이 전체 옵티마이제이션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자구조 시뮬레이션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구조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전자가 들뜸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다른 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약간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VQE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용이 되는 건 베리에이셔널 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앞에 설정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서 레퍼런스 상태에서 가장 기초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씩 변형을 가할 것인가 라는 아이디어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그냥 기초적인 방법으로 그냥 약간 템플릿이 어느 정도 있어요. 템플릿을 그냥 넣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만약에 전자구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전자가 그 한 칸 들뜨는 상태, 두 칸 들뜨는 상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한 칸 들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칸 들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직접 코딩을 해서 넣음으로써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좋은 시뮬레이션을 얻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퍼런스와 베리에이셔널 폼이 합쳐져서 안사츠가 되고, 이 안사츠를 통해서 준비된 어떤 양자 상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스트 펑션을 넣고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이게 코스트 펑션이 낮아지도록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 변수 세타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이 세타가 어떤 최저점에 도달을 하면은 그 값을 돌려주는 게 이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 솔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코딩하는 과정을 한번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살펴볼게요. 아마 그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서 따라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이 되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할 때는 저희가 아까 해밀토니안을 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파울리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양자적인 문제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X, Y, Z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이 오퍼레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클래시컬한 문제를 가져오신다고 하면은 주로 Z축에 관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양자 상태는 그 X, Y, Z가 모두 있는 이제 3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극소점을 찾는 데에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거를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모든 과정, 어떤 코스트 펑션을 해밀토니안으로 코딩하는 과정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이렇게 하드 코딩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어떤 이런 함수를 코스트 펑션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 넣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레퍼런스 서킷이라고 해서 약간 최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점을 이제 코딩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0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큐빗에다가 X 게이트를 가해서
이제 지금 큐비트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 앞에 게 이 Q1이 0 그리고 Q0가 1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variational form 변수가 들어간 상태의 회로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투로컬이라고 하는 템플릿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아래 이제 각각의 큐빗 하나에다가 적용되는 게이트를 여기서는 Z랑 Y로 설정을 했거든요. Z랑 Y를 넣어주고 그리고 C낫이라고 하는 두 개 큐빗 사이에서 적용되는 퀀텀 회로 양자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다시 이제 단일 큐비트 회로들을 적용을 해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런 형식으로 뭔가 이 주어진 함수의 최저점을 찾아보겠다라고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정의가 됐으면 사실 이제 매핑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게 미니마이즈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니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인풋을 이제 함수로 사실 받잖아요. 어떤 하나의 완성된 함수로 받기 위해서 약간 그 execution 저희가 실행하는 단계를 살짝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미리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펑션은 이제 주어진 파라미터를 맨 첫 번째로 항상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적인 아규먼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최적화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 하나는 안사츠라고 하는 그 앞에 안사츠라고 하는 첫 번째 모델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코스트 펑션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티메이터가 들어가는데 이 에스티메이터가 바로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할 때 사용이 돼야 되는 이제 하나의 프리미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에다가 이제 아래에서 보시면 이 에스티메이터라는 거에다가 안사츠와 회로와 그다음 해밀토니안 코스트 펑션 그리고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 에스티메이터로 바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고 그거에서 결과를 받아와서 돌려주는 것까지를 코스트 펑션으로 정의를 하면은 이제 매핑 과정이 끝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매핑은 다 끝났고 매핑한 거를 한번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보통 그 큐빗이 그 12개 아니면 14개 정도 되면은 시뮬레이션이 더 이상 안 되는 단계에 도달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큐빗 2개니까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퀴즈킷에서 이렇게 스테이트 벡터 에스티메이터가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스티메이터고 이 에스티메이터를 받아와서 미니마이즈 하는 함수도 어려운 거 쓰지 않았습니다. 사이파이에서 제공하는 함수 중에서 이제 코빌라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를 해보시면은 그러면 이 최적화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마이너스 6이 참고로 여기 주어진 해밀토니안의 최저점인데 거의 마이너스 6에 가까운 5.99999의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코딩한 것이 잘 동작하는 거를 이제 미리 한번 알아보고 가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서 이걸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앞에까지만 했어도 사실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 보고 싶고 그리고 LG에서는 이 실제 양자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으면 안 써볼 이유가 없겠죠. 여기 이제 키스킷 런타임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서 여기다 채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접속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처음 사용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키스킷 런타임 서비스에서 save account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오셔서 save account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고 액세스를 받으시면은 어떤 키를 받게 됩니다. 엄청 긴 키를 받게 되는데 그 키를 키스킷 런타임 서비스에다 세이브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이제 키스킷 런타임 서비스만 불러오면 자동으로 그 계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키스킷 런타임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중에서 가장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거 가장 큐가 짧은 거를 이렇게 리스트 비지라고 하는 함수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까지 실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지가 이 백엔드라고 하는 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할지가 세팅이 됐으면 지금 저희는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주어진 양자 컴퓨터는 사실 양자 컴퓨터마다 구조도 다르고 특성도 다릅니다. 어떤 막 큐비트는 잘 작동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그 프로세서랑 구조가 다르게 생긴 양자 컴퓨터도 있거든요. 이런 양자 컴퓨터에 맞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려고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이때 패스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패스 매니저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다는 실제로 그냥 빨리 실행을 해보고 싶으니까 프리셋 패스 매니저를 그냥 불러오고, 이 프리셋 패스 매니저를 통해서 컴파일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컴파일 해주고, 그리고 코스트 펑션도 똑같이 컴파일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실행을 할 준비가 다 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와가지고 실행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닫기 전까지 큐를 잡아놓고 연속해서 양자 컴퓨터와 실험을 하고, 그다음 그거에 클래시컬하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뭔가 계산을 수행하고 다시 양자 컴퓨터에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주는 게 이 세션입니다. 세션을 열어서 그 세션 안에 옵션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에스티메이터에다가 그 세션 옵션들이 들어간 이 세션 정보를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이제 코스트 펑션을 돌려서 최소화 그 사이파이 미니마이즈 함수를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끝나면 세션을 닫아주시고 결과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실제 양자 컴퓨터에서 돌렸을 때 제가 알기로는 IBM 그 교토에서 돌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가 마이너스 5.6이면은 한 마이너스 6까지 0.4 정도 차이죠. 이게 아마 상수항이 2고 마이너스 6까지 8 정도 차이니까 오차율로 따지면 5% 정도 오차예요. 근데 5% 오차는 사실 리질런스 레벨이라고 하는 뭔가 에러를 완화해주는 모델을 조금 더 적용을 함으로써 충분히 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실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코스트 펑션을 최적화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저희가 하드 코딩을 해서 넣었고 정확하게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내용이 없이 생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매핑을 하고, 두 번째로 그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컴파일을 하고 최적화를 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스 하는,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 퀴스키 코딩을 실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된 이제 하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갖고 계시면은 이제 이거들을 적용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아니면 조금 다른 방법을 적용시킬 때는 이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적용을 시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냥 하드 코딩을 해 넣어가지고 별로 적용이 안 됐지만,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매핑을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 기존에 뭐 조던 위그너 매핑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브라비키 타입 매핑, 이런 몇 개 정해진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런 템플릿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이피션트 S2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까 그 예시에서 나왔던 투로컬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투로컬 회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전자 구조에 맞게 그 UCCSD라고 하는 안사치를 만들어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바꿔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는데 아까는 코빌라를 적용을 했는데 뭐 SPSA를 넣고 싶다든지 아니면 ABFGSB 다른 이제 방식의 옵티마이제이션을 넣고 싶다면 딱 이 부분만 바꿔주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 하나의 흐름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저희는 퀴스키 패턴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 한 세트를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하나의 이제 전체 흐름 1, 2, 3, 4단계가 모아진 이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은 이것이 하나의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돼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고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래도 Q&A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일단 그 어떤 질문인지는 알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키스키 패턴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혹시 슬라이드 잠깐 공유 가능할까요? 네, 키스키 패턴을 살펴보시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매핑이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이 전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원래 그 문제로 돌아올 때는 뭔가 펑셔널한 언어가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사용할 때 매핑을 할 때도 가끔씩은 필요한 경우에 뭐 매스메티카라든지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매핑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로 가져오기도 하고요. 대신 이제 그 여기 저희 IBM에서 조금 더 지향을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펑셔널한 언어나 이렇게 특정한 분야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유도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있어서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첫 번째로 코딩을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매핑을 얼마나 잘하냐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얼마나 잘하냐 결국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인데요. 어, 이제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로 나왔을 때 그 확률이 높은 그 결과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는지 찾아본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최적화를 할 때 그 답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확률 분포로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답안들의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추측은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더 좋은 답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확률이 높은 애들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의 샘플을 만들고 그 10개 안에서 뭐 실제로 걔가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는 거는 그냥 컴퓨터로 몇 번 돌려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안을 찾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포스트 프로세스 과정에 넣음으로써 그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까지 전부 고려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첫 번째 매핑 단계에서도 중요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IBM 김보성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